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서울시에만 5만 명이 넘는 고독사 위험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서울시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인근 지역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인 오늘, 어린이들이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 존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어린이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모습 어땠을까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한 어린이는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힘도 약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서 문 앞에 노키즈 존이라고 써놓기보다 조용히 해달라는 규칙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사과도 하지 않는 어른들은 그대로 둔 채 어린이들의 출입을 막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또 다른 어린이는 자신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과 후 학교에서도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에서도 연습을 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노키즈 존에 대한 편말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장소 역시 실상은 노키즈 존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에서 노키즈 존이 성행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태도, 공공장소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어른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책임을 배워나갈 기회마저 손쉽게 빼앗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차별을 용인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어요.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수도권과 부산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40분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50에서 120mm, 강원 동해안 경북권은 20에서 80mm, 또 경남권,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60mm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대부는 밤과 새벽 사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복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고요. 정부는 내일 오전 8시 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폭우로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오늘 서울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후 한때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약 15분 만에 재개됐는데요. 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56분께 집중호우로 인해서 1호선 영등포역부터 금천구청역 구간 열차 양방향 운행이 중지됐다가 오후 4시 12분께부터 다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운행 중단 여파로 열차가 한동안 수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도 연기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예정된 그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마주 앉는 모습을 연출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의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약속이 어느 정도 수위로 합의될지인데요. 이 러시아와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부전선 리투아니아 이 빌뉴스에서 31개 동맹 국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그 4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그 현지 시간 11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50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여서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가 그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고요. 네. 또 하나의 쟁점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제동을 걸어왔던 튀르키예가 어제 불과 이제 하루 전에 승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이건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또 첫 회의에서는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전면전을 가정한 유럽 및 대서양 방위 계획에 대한 31개 동맹국 정상들의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국내 총생산 최소 2% 이상으로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다고요?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분야를 주축으로 경제 분야까지 포괄하는 한국 나토 간 관계를 격상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이번 나토 참석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 사이버 분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한 나토 간 11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즉 ITPP를 체결했는데요. 예. 이 ITPP라는 것은 체계적 협력 분야를 제도화한 것으로 지난 2019년 체결된 한 나토 간의 이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이제 좀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11개 분야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또 기후변화 안보 등 공공외교까지 포함해서 한 11개 정도 분야가 되고요.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번 계기에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협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한국을 방한한 적도 있었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그 논의가 혹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일단 정상회의 때 어떻게 이 진행이 될지는 좀 아무래도 대통령실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사실 국제사회가 좀 비난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인 그걸 지금 지원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집속탄 같은 경우는 그 대량 살상,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무기로 이제 유엔에서 이제 집속탄 금지 협약이라는 거를 이제 가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최대 그 집속탄 생산국이자 사용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등도 아직까지 이 협약에는 가입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집속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물론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포탄 지원에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 것인지 그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어찌 보면 일종의 이제 블록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북한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내놓은 담화나 입장들이 굉장히 주목돼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네. 이 김 부부장 담화는 어제 오후 9시께 한 차례 나온 데 이어서 다시 오늘 아침 6시에 한 차례 다시 나온 건데요.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면서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10일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에서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했습니까? 그동안에 남조선, 북조선 뭐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뭐 남측 뭐 아니면 뭐 괴뢰라든지 뭐 저희가 듣기엔 좀 불편하지만요. 네. 아니면 뭐 남조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김 부부장 담화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중불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 비행 활동이란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를 이제 비판하는 취지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해당 공약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다시 한 차례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라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조선이라고 지칭할 땐 하나의 민족이다. 뭐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 북한 모두 사실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원래 보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뭐 북한을 부를 때 북측 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뭐 북한이 남측을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뭐 공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이 통일부는 구병삼 대변인을 통해 이번 김여정 2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나 반응은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볼 땐 대화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가했네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차 지금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정기요금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제로 제가했습니다. 네. 개정안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인단체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 재원, 독립성,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고요. 또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이걸 시행령이 고시가 될 정도로 하는 게 이게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혼란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로 진행된 제도를 졸속 처리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으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징수 비용으로 1년에 2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이전에 수신료 통합징수가 가장 합리적 안정적 재원 마련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국민 토론 결과를 들어 이 국민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라며 노골적 언론 장악 시도를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기사에 따르면은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만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랑 지금은 TV 수신료를 같이 내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지금 이번 시행령안의 그 골자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에서는 시행령 공표 즉시 분리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이 별도로 내든 아니면 이전처럼 한 번에 내든 간에 TV 수신료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방송법에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에 미디어 소비 행태가 아무래도 뭐 온라인 뭐 인터넷 중심으로 좀 옮겨가고는 있지만 이 TV 수신료 납부 의무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TV 그러니까 공영방송 KBS, EBS 등을 시청하는지 이거랑 이제 무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한전 측에서도 얘기하기로 지금 분리징수에 따른 징수 비용이 한 2,200억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신료 걷어서 이게 저 징수요금으로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단체하고 시민단체들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인단체 또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민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공영방송 독립성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은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는 법률안을 지금 개정안을 더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등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 통합징수 방식 그러니까 그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서 징수한다는 이것을 아예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금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시행령을 바꾸면 분리징수가 가능한 건데 아예 법률로 그냥 못 받겠다. 아예 법으로 못 받겠다는 지금 내용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장차를 사실 좁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0여 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 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 오늘 이것이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대학교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을 받는 대학 교수가 어디 있느냐. 변호사가 사고 수임할 때도 그렇게 안 받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워낙 후보자가 뛰어난 실력을 가져 많은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8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수업과 연구에 충실하면서 의견서를 썼겠지만 서울대 교수로 최고의 대학에서 누리는 명예와 더불어 이익을 좇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서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자신이 이제 그 법무법인 등에 써주는 의견서는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교수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면서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비밀 유지 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자신이 대법관이 됐을 때 자신이 의견서를 써준 김앤장 등 이제 로펌들이 변호를 맡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그 7개 대형 로펌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다 회피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역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지적한 내용으로 보니까 이거 회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10년 불법 집회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권영준 후보자는 이 심야 불법 집회 논란에 대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원론적으로 집회와 시위는 가급적 넓게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건데요. 어떤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최근 정부의 입장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질의에는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예.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은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형벌은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속도 마찬가지라는 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네. 내일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네, 내일 서경환 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에서는 뭐 재산 등 이제 도덕성 이슈와 함께 뭐 이제 현안 관련 이제 질의가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산이 59억 9천만 원여 원이 이제 신고가 됐는데 네.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약 그 15만 주 또 5만 주씩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좀 논란이 된 지금 미리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의 지인인 기존 주주가 도움을 요청했고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지원한 2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했다면서 현재는 모두 처분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군복무와 대학원 재학 기간이 겹친 것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에 있으면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수강을 마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여야 간에 굉장히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원안 추진위를 발족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발족식에서 박강원 원내대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이 정권이 들어선 뒤 뒤바뀐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처가 토지가 변경된 종점 부분에 많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자 아예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진상규명에 나서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때는 국정조사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로드다 이러면서 고속도로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또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의 이 의혹 제기에 대해 그 여당도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하는데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는 언론 취재를 통해 이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4개월 전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영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이라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단 말인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외에도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이 양평 쪽에 뭐 집이나 이 토지가 있는 그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동균 전 양평군수도 여기에 맞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여권에서 이 같은 그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예. 이 정동균 전 군수는 지난 9일 이제 언론 취재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 자신이 토지를 가진 이 옥천면 아신리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집안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선대 때부터 산지 53년 정도 됐다. 또 원안상 종점에서 제 땅까지는 거리상 1.6km 정도 되는데 길이 없어서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면서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데요. 예.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것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발언이 방송됐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바로 내용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것으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됐다. 그럼 윤 대통령이 고발한 그 당사자가 되는 거네요. 근데 명예훼손을 당한. 명예훼손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제3자라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아니라 그 고발 형식으로 그 제기가 된 거고요. 글쎄요,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명예훼손건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소송 주체가 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걸리는데 이게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고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이른바 뭐 이명박 대통령 비하하는 뭐 G 포스터 그림 같은 그 경우에도 이제 그 명예훼손 뭐 이제 이런 혐의가 적용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은 어떤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인근 지역에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97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있으니 비가 들어오고 문을 닫자니 너무 덥고 습해서 제습기를 사야 되나 고민되는 밤입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복숭아 농사 짓는 친정 오빠도 걱정이고요. 비 피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2270님, 인천이에요. 지금 비가 약해졌지만 오늘 낮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작은 아이 어린이집 마중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바지가 다 젖고 아이한테 비 젖을까 봐 업고 오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유. 육퇴 후 샤워 끝내고 오늘도 씻어야 됐습니다. 하루가 참 길었네요. 모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5만 2천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 안재동 복지공동체 팀장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공동체 팀장 안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실체조사 결과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고독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독사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경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사망한 지 3일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다가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3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십시오.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이 고독사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고독사의 정의가 조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원래 홀로 사는 사람이 이제 단절된 채 사망한 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 고독사인데, 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한 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내용을 조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준을. 예. 서울시가 법에 따라서. 예. 실태조사를 하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그럼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21년도에 하고 22년도에 10월부터 올해까지 1월까지 했으니까 올해 총 2번 한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가. 예. 고독사가 서울시에서 볼 때도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모든 1인 가구를 조사 대상에 다 넣지는 않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서울시가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을 해왔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고독사 이제 발생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다가구 다세대, 공공임대주택,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대부분 발생한 걸로 파악이 돼서 네.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방문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독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 이분들은 방문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내부 이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 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대상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전체 동이 다 같이 조사를 참여를 했었고요. 예. 다만 일부 대상자가 이제 사전 연락을 통해서 이제 서로 조율이 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스러우셨겠는데요. 그 자치구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공무원분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조사를 위해서. 예. 이 지금 조사한 가구가 5만 6천 가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5만 6천 가구를 다 일일이 확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자치구하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일종의 대부분은 다 대면 조사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던가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방문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를 이제 하려고 대상 가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거부하거나 수차례 방문했지만 이제 대상자가 부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이 한 6만 가구 정도 조사를 저희가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만 6천 가구를 분류를 일종의 추출하다시피 분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6만 가구가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제 거부하고 부재하거나 이런 경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끊임없이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만 6천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7만 가구가 될지 8만 가구가 될지 이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사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 가구는 좀 증가될 것으로 사실 저희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5만 6천 가구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실 때 일종의 분류표든 어떤 분류 방법이든 사용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분류하신 겁니까? 저희가 일단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단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함께 고독사 위험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란 걸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실패, 상실감, 누적,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등 총 9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고독사를 이제 판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패 누적감 상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10년간 일과 관련해서 실패와 상실을 경험한 횟수, 네. 2회 이상이면 뭐 10점, 2회 미만이면 0점. 그다음에 고립적 일상 같은 경우에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하루 식사 횟수. 네. 뭐 이런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출 횟수. 1회 이하거나 2회 이상이거나.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소통한 횟수.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있거나 없거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건데 없으면 고독사 위험가구로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요. 서울시는 조사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한 조사를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심정으로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여쭤본 건데요. 근데 일종의 사회적 단절 상태, 고립돼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않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또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면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좀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풀이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조사를 해보시니까 예를 들면 성별 차이라든가 나이별 차이라든가 어떤 특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제 해 본 결과 성별에서 있어서는 사실 남성이 한 48% 정도 됐고요. 예. 여성이 52%로 사실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비율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60대가 한 33% 정도, 그리고 70대가 한 28% 정도 나와서 6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경제 상황과도 그 고독사 위험군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관련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주거의 경우에는 다가구인데 지상에 사시는 분들이 한 30%, 예.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21%, 그리고 다가구 중에 지상 1, 2, 3층 말고 지하층에 계신 분이 또 한 17%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이 없는 1인 가구가 한 77% 정도 나와서 직업이 있는 가구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직업을 통해서 많이 유지된 측면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사해서 고독사 위험군이 파악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일종의 이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주거 지원이나 아니면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야지 고독사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고독사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어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돌봄단들이 전화나 가정 방문하면서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안부 확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발굴한 가구 중에 수급 이력이 없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 서울시 조례에 따른 각종 긴급 지원을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 혹시 자기가 본인이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혹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알리거나 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굉장히 잘 도와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상담을 이제 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분들이. 예.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적극적으로 계속 조사하시고 대책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해나갈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지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안재동 복지공동체 팀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한 주간의 이슈. 이번 주 1위 분야는 경제 분야고요.
금융금리 분야의 키워드는 역시 새마을금고입니다. 뱅크런이라고죠. 우리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6조 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은행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슈가 된 것이고요. 네.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이 새마을금고의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각 은행별로 한 5천억에서 2조 원 선으로 이제 매입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은행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새마을금고에 이 RP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뱅크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때문에 예금 이탈 속도는 줄고는 있는데 네. SNS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근원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레고랜드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었는데 채권 시장이 바짝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채권을 이렇게 은행들에서 사주는 것들이 네. 정말 옳은 것이냐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좀 비꼬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문제 없다더니 돈 빌려주고 나서 이제 이거 새마을금고 아니라 헛마을금고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차라리 힘없고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에게 좀 그렇게 쉽게 내줬으면 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또 이거 또 세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자산 200조가 넘는데 유동현금 6조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상당히 좀 날을 세운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경영진들 역시 좀 제대로 은행 경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은행 주주가 은행장과 은행 이사의 상대로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강력한 이야기들까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위기가 네. 이 부동산 시장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너무 대출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면서 흔들흔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정작 위기는 다른 데서 맞고 엉뚱하게 정부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 이건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금융시장 신뢰인데 신뢰 그러게요.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세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전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매물이나 사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네. 말하면 입건한 것이죠. 이것 역시도 보면은 결국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 전세 사기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 임차인, 바지 사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유형이었고요.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에 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125건의 임대차 계약을 불법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것이고요. 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상장이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죄를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막겠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단속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행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징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거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인중개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저도 전세 계약 많이 맺어봤지만 공인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앞뒤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중개사의 말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솔직히 네, 말하면. 맞습니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좀 즐거운 소식인데요. 스포츠 분야의 주제는 축구입니다. 또 KBS의 또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슛돌이 하면 또 떠오르는 이강인 선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최고 명분 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죠. 공식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벅찬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스로 골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는 주전 경쟁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SNS에서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과 관련된 재미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좀 일단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파리 생제르맹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 파리 생제르맹이 2012년 이래로 지금까지 9번이나 프랑스의 리그를 우승한 거예요. 그간은 네. 11년 동안 9번 우승했으니까 거의 뭐 1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센 팀이고 또 전 세계의 뭐 우리가 말하는 챔피언스 리그 이런 데서도 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적료가 311억으로 한국 선수 역대 2위고요. 1위는 손흥민 선수고 연봉은 57억이에요. 근데 또 팀 내의 최고 연봉자인 은바페 선수가 있습니다. 음악에서. 네. 근데 은바페 선수는 이제 연봉이 1,029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예전에 이제 그 월드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바페 선수가 지금 가장 핫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을 맞추면서 하는 그 경기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이요. 네. 이강인 선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유상철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유상철 선수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골을 기록했던 장소가 이 파리 생제르맹 홈구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을 경기장에서 앞으로 있을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가운 소식은 다음 달 3일에 부산에서 전북과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 앞들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것으로 기대돼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원래는 더 먼저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었던 김민재 선수가 아직까지 그 미넨과의 정확한 이제 그 계약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빨리 정리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300몇십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뭐 정리됐다, 네. 뭐 메디컬 테스트도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공식 입단 딱 이렇게 오피셜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확정돼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축구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여행 레저 분야에서 나온 건데요. 일본인 인기 여행지 1위가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을 많이 가지만 일본인들이 올해 여름 휴가에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 도시를 이제 리서치한 그 앙케이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조사 결과에서 도시 1위가 서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름 휴가철에 어디를 많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을 제일 많이 온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서울이 원래 3위였는데 올해는 1위로 올라간 것이죠. 뭐 서울 외에도 부산이 여름 휴가 인기 여행지로 꼽혔다고 하는데 지난해 여름에는 조사에서 10위권 안에도 못 들었는데 올해는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여름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이 연령별로는 이제 청년층 또 여행의 형태로는 여성끼리의 여행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20대들의 여성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전이 2019년 수준으로 방문객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네. 이 서울과 관련돼서 전혀 다른 또 그 관점을 보인 또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이긴 한데 네. 한 대만의 여성분이 본인이 SNS 글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 우리나라까지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서울에 2번 가지 않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 가서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난 더 이상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뭐 한국 탓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 오염이 상당히 뿌했고 뭐 미세먼지가 심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도 위에 자동차들이 다닌다. 불법 주차도 많이 한다. 뭐 예를 들면 인도가 움푹 패인 곳이 많다.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뭐 밤에 보면은 담배꽁초와 구토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과 퍽퍽 부딪히는 게 일상이었다. 뭐 이런 것들. 또 뭐 한국 음식은 대만이나 일본에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어요. 어디 왔다 간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서울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공감하기도 했지만 네. 너무 섣부른 일반화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 네. 서울시가 뭐 아니 서울시 말고도 부산시나 뭐 우리 각 뭐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시각이 이렇다고 하는 걸 좀 참고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좀 바꿔나가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건설이고요. 키워드는 우중 타설입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 뉴스가 좀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월 6일에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사고가 났던 같은 아파트 옆 단지에서는 또 그 주 초에 비가 오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입주 예정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현장에 모여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때가 이제 집중호우의 재난 안전 문자까지 발송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니까 이거 물이 섞이면 콘크리트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실 시공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고요. 입주 예정자 30명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가서 뭐 안전에 타협은 없다.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라. 이런 식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였고요. 결국에는 시공업체는 비가 내리지 않는 오전에만 타설 작업했다. 뭐 빗줄기가 굵어진 오후엔 작업을 중지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잇따르자 시공업체가 이달 안으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하겠다. 뭐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뭐 우리가 오비락이라고 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럴 때야말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우리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지은 지 4년 됐는데 예. 철근이 외부로 돌출됐다. 또 벽 갈라짐과 함께 여러 개의 철근이 이제 올라갔다는 사진이 또 커뮤니티에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 아파트도 2019년 12월에 준공돼서 지은 지 이제 4년이 되지 않은 신축 단지인데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녹슨 철근 덩이가 끊어져서 외벽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좀 신축 아파트들 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SNS 의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 우리 안 들으면 안 되나요? 선진국 됐다 그러고 뭐 부신 가져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역시 정치 분야에서 키워드는 도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 변경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생명 걸고 승부수를 이제 냈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이미지를 깎는 자충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네. 결국에는 뭐 여야 입장에서 너무나도 정반대의 의견들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치적 논리 맥락으로 끝날 것이냐 결국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거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만들면 안 되나요?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네.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온 곳 있겠고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30에서 150, 제주도와 그 밖의 지역 5에서 60mm입니다.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강수 강도와 양의 지역적 편차가 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7에서 32도로 제주도의 습도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1도 이상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남부 먼바다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먼바다도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8도, 오늘 내린 비의 양 58.3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군요. 아마 기억이 가물거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당시 실제로 나왔던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둘 중 어떤 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2번,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아 맞다, 의사 파업 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던 지난 2020년 9월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반대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만든 카드뉴스에 들어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반발 여론의 카드뉴스는 자진 삭제됐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원 확대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죠. 왜 갑자기 3년 전 사건을 꺼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가면 헝가리 의대 준비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매년 100명 정도가 이 학원을 거쳐 헝가리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헝가리 4개 의대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이 600명 정도나 될 정도입니다. 한두 문제 차이로 국내 의대에 떨어지거나 의대 지원에는 부족한 수능 2, 3등급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뿐만이 아니고요. 몽골, 체코, 쿠바 등 서인도 제도 의대에 진학하려는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전문 학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의대 정원이 18년째 3,058명으로 묶이면서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개원이나 전문의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는 부족한데 의대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좀 희한하고 역설적인 현실이 낳고 있는 부작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다신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 내 마음은 아플까.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비와 당신 들어보셨는데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죠. 미드와 파라솔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아마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지금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은 어떤지 문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인근 지역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11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 하지만 제가 사는 제주도 제주시 쪽에는 너무 덥습니다. 아, 제주는 비가 안 왔군요. 근데 그 전엔 또 비가 또 많이 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아이고 오늘 열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10님. 대전 지역은 오늘 오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어요. 건물 피해는 없었는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됩니다. 장마 기간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또 착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715님. 안녕하세요. 진천에서 천안간 21번 국도를 이용해 퇴근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비가 많이 고여있네요. 또 언제 많이 내릴지 모르니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전하세요. 실시간 상황 공유도 해주시는 KBS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하는 시간인지라 밤 시간에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을 종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때 저도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와이퍼 작동해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 많이 내릴 때는 속도를 조금 좀 줄이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피해 소식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용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기상청이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보낼 정도로 서울 지역에 막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재난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방송하러 오는 길에 비가 안 내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10시 현재로 기상청의 속보를 보면 경북 북부, 충청 남부에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시를 기해서 서울과 전국에 발령이 됐던 호우주의보가 대부분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일부 지역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지역이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됐습니다만 내일 새벽에 전라권을 중심으로 또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상 상황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동안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정부터 네. 10시까지 수도권의 하남에는 120mm, 서울 서초 같은 경우는 114mm의 비가 내렸고요. 강원도 문막에도 109mm, 평창에도 66.5mm, 그리고 전라권의 광주 같은 경우는 90mm, 부산 해운대는 116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문자가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 동작구 상도, 상도 1동, 대방, 신대방동, 영등포구의 신길동, 대림동, 구로구의 구로동에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극한호우라고 하는 거는 1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50mm, 동시에 3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90mm가 넘는 호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처음 보낸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무리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을 해도 시야 확보가 어렵고 또 도로에 금방 물이 차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만 내려도 사실 우산이 거의 소용이 없는 지경인데 네. 시간당 50mm에 넘는 비가 내렸으니까 수도권과 부산에 1시간에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동작구 신대방동의 기상 관측 장비의 관측 기록을 보면 오늘 2시 53분부터 3시 53분까지 1시간 동안 76.5mm의 비가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8월 8일에 1시간에 141.5mm가 이곳에서 쏟아진 적도 있었던 곳입니다. 맞아요. 그때 다 물에 잠겼을 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상황이었고요. 오늘 하루 종일 막 비가 거의 들이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문자는 미리 보내서 대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극한호우 문자의 경우에는 비가 온 걸 가지고 지금 문자를 네.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문자니까 네. 일단 혼동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원래 이제 대피를 위해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거긴 한데요. 네.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어요. 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선은 오늘 오후에 서울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낮에 저도 촬영 때문에 잠깐 움직였었는데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저 기어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수도권에 2-3시간 만에 지역에 따라 많게는 90mm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산책을 하던 70대 남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구조대가 수색에 나서서 남성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3시간 만에 하천 일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결국은 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갑자기 내린 비로 아파트 로비까지 침수가 됐고 단지 곳곳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요. 토사가 도로를 덮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 빗물이 곳곳에 모이니까 차량과 버스 정류장도 다 잠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광주는 오늘 좀 심각했습니다. 네. 이 보육실 천장에 광주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예. 보육실 천장에 구멍이 나 있고 막 그 안으로 물이 쏟아져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는데 예측 범위를 벗어나니까 오늘 낮에 광주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렸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린이집 천장을 지나는 우수관에 갑자기 많은 빗물이 유입이 되면서 우수관이 터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이 오지 했는데 눈 깜짝할 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광주 북구에서는 폭우와 함께 낙뢰가 쳐서 고압전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60여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고요. 도로와 상가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광주 소방본부에만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후 2시 31분께 낙뢰가 창고에 떨어져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33분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등산 국립공원에는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가 됐고요. 광주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일부가 기상악화로 지연 운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선 갑자기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렸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오르고 있다고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강풍과 소나기의 담장 30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대주 북구 침산동에서는 주차된 차량 29대를 덮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북구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안전울타리가 기울어져서 한때는 주변 통행이 통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는 이사 차량 고가다리가 넘어지기도 했고 경북 상주에서는 주택 앞 도로가 침수가 돼서 소방당국에서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고요. 가로등과 나무가 쓰러지면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도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까 여주 말씀도 드렸었는데 하천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6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2명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60대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술이 나와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와 맨홀 역류, 배수 요청 이런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가 됐고요. 부산의 온천천 하부도로와 도심 지하차로 등도 한때 통행이 통제돼서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강한 비가 이제 밤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새벽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충북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까지는 많게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비 피해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이 산사태 경계 단계에 있거든요. 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양평, 광주, 강원도 원주, 세종입니다. 여기는 지금 물을
땅이 머금을 수 있는 한계치 80%까지 지금 물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더 오면 한계치에 다다르고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레 13일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를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을 보면 대부분 다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는 지금까지 장마에 들어서면서 630mm, 경북 영주는 502mm를 넘었습니다. 근데 보통 요 장마철의 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 350에서 38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600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비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지금 기상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특보가 네. 이게 한반도 이게 남쪽에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허리를 자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를 들면 충청남도 쪽 있는 네. 데서부터 시작해서 충북 아래쪽 그리고 경북 쪽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지금 특보가 내려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기상청 예보에 각별히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가 온 게 아니고 일본 보니까요. 네. 오늘 아침 저도 뭐 사진을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막 잠기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 11일에 동중국해에서 발달한 장마전선이 상륙해서 물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후쿠오카랑 오이타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300mm가 하루에요? 하루에 300mm가 넘는 곳도 있고 이 바람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 위험이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일본 큐슈 지역에서는 6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는 보도가 잇따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폭우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뭐 도로가 없어지고 주차된 자동차도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물하고 토사가 한꺼번에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안의 신발장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망연자실한 주민의 모습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수도 뉴델리가 4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와 홍수 피해로 인해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인도 분들이. 네. 물살에 꼼짝달싹 못하고요.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델리 하루 동안에 153mm의 비가 내렸는데 7월에 이렇게 많은 비가 하루에 온 거는 1981년 만에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상당수 학교가 지금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인도 북부에는 길게는 앞으로 닷새 동안 폭우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돼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탈옥을 계획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나는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누구 꼬임에 넘어갔어요? 누나가 이거 주도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조직폭력배의 꼬임에 지속적인 달콤한 말에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판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구치소에서 탈옥하려다가 계획이 탄로가 났었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을 해서 영화 같은 탈주국을 꿈꾸던 바로 그 재판정에서 미수에 그친 세 번째 탈옥 시도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에서 알게 된 동료 수감자가 있었는데 네. 그 수감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놀아난 것이라는 건데요. 그 수감자는 폭력조직 출신의 A씨입니다.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김봉현 전 회장의 마음을 산 끝에 탈옥을 시켜주겠다고 꾀었고 예. 김 전 회장은 지금 30년이 넘는 형을 받았잖아요. 예.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돈을 건넸을 뿐 실제로 탈옥하려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형과 다름없는 30년을 선고받고 정신변동 같은 곳에 갇혀서 극단적 생각까지 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번 일로 재판에 악영향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전 회장이 법원
검찰청의 구조를 약도로 상세하게 정리해둔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탈옥 시도가 임박하면서 사례비를 애초에 약속한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높였고 친누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폭력 조직 출신의 A씨 친척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고 대포차 준비에 필요한 2천만 원을 더 주려고 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누나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판정을 경찰 방호 인력 수십 명이 둘러싸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혹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우선 공판 종결 전에 검사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리고 이번 사건 양형에 있어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변호사 모두 참고 자료를 내면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그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돈을 건네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심신미약. 네. 또 어쨌든 간에 꼬임이 넘어가긴 했지만 네. 자기가 탈주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돈까지 다 건넸다는 얘기는. 네. 근데 그게 심신미약이라고 하니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첫 쌍둥이 판다가 탄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판다가 원래 그 새끼를 낳는 기간도 짧아서 임신도 잘 안 되지만 네. 여러 마리를 낳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다월드에서 생활 중인 엄마 판다 아이바바와 아빠 판다 러바오 사이에 암컷 판다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쌍둥이 판다가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것 처음인데요. 푸바오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아이바와 러바오 사이에서 자연분만으로 푸바오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푸바오는 동생을 쌍둥이로 보게 됐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 봄철에 그것도 하루에서 사흘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네. 자연인심도 어렵고 다둥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야생에서는 보통 쌍둥이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에 짝짓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2월 중순에 자연교배에 성공을 해서 예. 전담팀까지 꾸려가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기 판다 자매는 몸무게가 180g, 140g 정도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푸바오는 태어날 때 190g은 넘었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체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덩치 큰 곰도 첫 태어났을 땐 사람보다 무게가 더 가벼운 거잖아요. 네, 지금은 집중 산후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경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미 판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에 대한 감사 댓글도 이어질 정도로 중국에서는 고생했다라는 반응들로 SNS가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예. 관련 검색어로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 상단에 올랐고요. 귀엽다. 그리고 쌍둥이 판다의 엄마인 아이바오 고생했다. 이런 반응들이 줄잇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도요. SNS 공식 계정을 통해서 판다 가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고 아기 판다들이 한중 양국의 우위를 증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언니 푸바오는 양국 협정에 따라서 내년에 중국에 반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규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번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이 서로 뭐 좋아하고 칭찬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민원실 앞에 컵라면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 이 박스들은요. 경기 소방 직원들의 활동과 선행이 담긴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는데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네. 기부하신 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던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요. 그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네. 지난 5월에 수원 광교 신도시의 219 소방센터에 사이렌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서 소방센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급해가지고 소방차나 이런 데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하는데 그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크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께서 소방센터를 혐오시설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집단 시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 네. SNS에도 이 아파트 주민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요거를 본 기부자께서 혹시나 소방대원들이 그 혐오시설이라는 단어에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본인도 이 소방 그 대원분들의 목격자이자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밝히면서 네. 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선물은요. 긴급 출동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거른 일이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컵라면을 기부하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소하다라고 말하면서 전해진 이 뜻밖의 선물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기부받은 컵라면을 드시는 건 아니고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예. 근데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닥터 헬기가 떠야 되는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닥터 헬기가 그 병원 꼭대기에서 뜨고 내리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오만히 제기해서 닥터 헬기를 제대로 못 띄운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긴급 상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랑 소방과가 회의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네. 원만하게 협의와 대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400년) 전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아주 세련된 청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형 동검 이야기인데요. 이 세형 동검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한 제작 틀, 그러니까 거푸집이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하이테크의 집약체라고 불렸던 세형 동검 거푸집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살펴보고요.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푸집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 거푸집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뭐 쇳물을 부어서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틀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납석이라든가 사암이라든가는 좀 약간 무른 돌인데 거기다 이렇게 틀을 새겨 가지고 합친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서 완성하는 그런 또 틀입니다. 아, 그러니까 반쪽으로 그렇습니다. 반반씩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딱 맞추고 난 다음에 거기다 쇳물을 부으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딱 떼면은 그 모양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세형동검이 이렇게 유행했다면 거푸집도 많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동기를 대량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쓸모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막 깨지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푸집을 뭐 남겨둘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렸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하이테크인 세형동 거푸집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거의 뭐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뭐가 부작용이 있냐면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다, 존재하지 않았다. 네. 원시적인 석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 중국에 침략을 해서 기원전 3, 4세기 정도에서 네. 그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대에 이렇게 밀물듯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열심히 구석기 시대 조작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청동기 시대 없었다고 주장했던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원시적인 한반도에는 원시적인 석기 시대하고 금석기가 같이 쓰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금석병용기 이런 시대로 이제 그런 용어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반도는 문화가 뒤처진 곳이었어. 이걸 애써 강조하려고 이런 식의 주장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중국의 침략 때문에 너네들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도 뭐 이런 청동기 제작을 했다라는 물증을 사실 찾기가 어려워갖고 애를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1960년대 초에 그 국립박물관에,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인데 네네. 한 골동품위당이 찾아와 가지고
유물 세트를 내놓으면서 이제 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것이 청동 거푸집이었어요. 근데 이 골동부산이 내놓은 거푸집 세트가 8종이었고 모두 14점이었는데 이 14점의 거푸집으로 만들 수 있는 8종이고 그것이 세영동검하고 꺽창하고 창하고 낚싯바늘하고 침하고 소형도끼 끌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8점 그다음에 24점의 청동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푸집을 덜렁 들고 와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없었다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속이 타들어갔는데. 네. 하여튼 박물관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분했죠. 왜냐하면 이거면은 웬만한 청동기를 다 만들 수 있다. 뭐 꺽창도 그렇고 동검도 그렇고 낚싯바늘까지 만들 뭐 그런 거푸집이었으니까. 그래서 흥분했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태행성, 종속성을 강변한 어떻게 보면 일본 학계 주장을 대응할 논리가 좀 부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종 24점이나 되는 청동 제품을 제작했다 하는 그런 물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박물관에서 이 거푸집을 사들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샀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그게 기가 막힌데요. 유물 구입비가 없다라는 어이없는 이유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돌로 만든 거푸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것이 금관이라든가 무슨 뭐 고래 청자라든가 뭐 이런 거였다면 삐까번 좀 번쩍거리잖아요.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가격도 좀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게 돌로 만든 거푸집이니까 몇몇 박물관 관계자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또 유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 발을 동동 굴렀는데 이 거푸집 세트가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설립자인 김양선 박사의 이제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해외로 안 나간 게 다행이네요. 오히려 갖고 온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말이죠. 큰일 날 뻔했는데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로 갔으면 사실 그렇죠.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사실 이 유물 세트에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정확한 출토 지점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인 생명력을 얻기가 힘들고 여기서 맨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토지를 모르는 유물의 가치는 뚝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조건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왔는지 혹은 집도에서 나왔는지 뭐 어떤 유물과 함께 출토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유물의 맥락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는 유물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모르는 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소장제인 김양선 박사 역시도 그 유물 세트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는데 실패했어요. 다만 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서 출토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푸집 세트는 영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라는 뜻으로 전 영암 출토 청동 거푸집이라는 그 명칭을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986년에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출토지도 모르는데 국보로 지정될 정도면 뭐 가치가 엄청나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무렵에 국내 주조 기술로 해서 청동 제품을 대량 제작한 어떻게 보면 정황 증거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출토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라는 그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출토지가 분명한 거푸집이 나온 거죠. 그럼 발굴을 하다가 거푸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20년 전이면은 2003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견도 사실은 극적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1년 전 2002년 5월에 그 호남문화재연구원이라고 해서 발굴기관인데 거기서 그 도로 건설 예정지로 낙점되었던 전북 완주의 이서면 방교리라는 갈동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를 지표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지표조사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지표면 위에 뭐가 유물 같은 것이 좀 보이나 라는 것을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표상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지표상에는 아무런 고고학적인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파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적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공사를 강행해도 무방한 거죠. 그러나 당시에 그 책임조사원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책임조사원이 한수영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뭔가 좀 찜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대가 뭔가 해발이 한 30m 정도 되고 하는데
야트막한 구릉이 쭉 이어져서 저도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야트막한 구르게 이렇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만경강도 보이고 서해로 확 트인 그런 굉장히 비옥한 충족대지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얘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입지인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징후가 안 보인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책임연구원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를 건데 예. 이게 혹시 모르니까 예. 정식 발굴.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지표 조사를 해갖고 여기가 좀 뭐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 거기서 발굴하게 되는데 예. 그냥 지나가도 모를 그럴 지역을 예. 정식 발굴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적인 감각이죠. 그것이 대박 발굴로 이끌 줄이야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 발굴이 2003년에 8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20년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 갈동에 무덤이 있었는데 운무덤을 이제 팠는데 거기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형동검 거푸집이 한 쌍에 노출된 겁니다. 보면 굉장히 극적이에요. 한 점은 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예. 다른 한 점은 옆으로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 사진이 무덤 있는데 안에서요?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출토지가 분명한 청동 거푸집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토지 불명이었던 전 영암 출토 거푸집도 사실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 청동기 제작의 증거가 나온 것도 모자라서 한반도에서만 유행한 청동 동검의 거푸집이 그 현장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출토지이 바로 이것 완주 갈동이라고 인증한 그런 세형동검 거푸집이 출토가 된 거죠. 세형동검이라는 게 중간에 약간 잘록한 느낌만 맞습니다. 그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비파형 동검은 지금의 요하 그러니까 랴오허 인근에서 주로 출토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령식 동검이니 랴오허식 동검이니 하는데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고조선과도 관련이 깊어서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은 폭이 좀 비파처럼 그런 악기처럼 좀 넓어서 붙은 예. 이름인데요. 예. 그런데 이 기원전 3에서 4세기에 이런 비파형 동검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는 독창적으로 해석한 세형 동검이 한반도에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몸체의 폭이 넓어서 약간 의뢰용, 그러니까 실제로 쓰인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이 세형 동검은 가늘고 날카로워서 되게 그 실용성을 강조한 단검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제례 때 뭐 이러면은 제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약간 위험을 그렇죠. 자랑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동검을 사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비파형 동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근데 세형 동검은 실제로 그 검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나온 거푸집을 봐도 그 한 쌍이었거든요.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그 검 모양을 반쪽씩 만들어서 돌로 이렇게 합한 다음에 그 사이 구멍으로 쇳물을 부어서 동검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출토된 걸 보니까 이게 그 짝이다. 오른 짝이다를 맞추기 위해서 새겼어요. 짧은 선을 새겨가지고 딱 맞으면 그 선이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그런 거였고 이 거푸집을 보면 안쪽 부분이 굉장히 검게 그을린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 번 쇳물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전에 사용했던 그런 거푸집을 무덤 안에, 그러니까 생전에 사용했다라는 무덤 주인공이 뭐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계속 뭐 이런 검을 만들었던 예.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죠. 예. 뭐 아니면 그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거푸집을 무덤 안에 넣어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형동검 거푸집 출토된 걸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세형동검 이렇게 딱 맞춰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대편 이 바깥쪽에 보면은 한쪽 면에 보면은 청동 꺽창이라 그래가지고 기역자 형태로 나무에 끼어서 말에 탄 적병을 낚아채는 그런 그 이 무기가 있어요. 예. 그 한쪽들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원래는 청동 꺽창의 합범,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춘 트릴로 제작하고 사용됐다가 한쪽이 파손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완전한 한쪽을 세형동검 거푸집으로 재활용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갈동에서 출토된 거푸집은 엄밀히 말해 보면 세형동검 한쪽 한 쌍하고 예. 그다음에 청동 꺽창 0.5쌍 반쪽 이것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청동 꼭창은 혹시 거푸집은 안 나왔어요? 그 청동 거푸집 반대편에 하나가 예, 나왔는데 예. 하나 그 더 반쪽이 있어야 하나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반쪽이 뭐 완전히 깨져서 버렸거나 혹은 지금도 어디 갈동 유적이 어디엔가 아마 남아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게 아닌가. 그것까지 찾으면 되게 완벽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렇게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사진이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재활용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꺽창이라는 게 약간 나처럼 생긴 건가요? 뭐 이렇게 좀 그 기역자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그렇죠. 말 위에서 이렇게 가지고 탁 뭐 베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꺽창이 있는데 반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머지 반쪽으로 꺽창이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그 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거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걸면은 예. 기역자 형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뭐 낚아챘다라고. 그걸 한 반쪽만 재활용한 것이다. 예, 그렇죠. 하나는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거푸집이 출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뭐 국보가 나온 자리잖아요. 유명한 자리니까. 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는데 그럼 변경한 노선에서도 뭔가 문화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발굴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표 조사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도 또 획기적인 유물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자리죠. 그냥 좀 옮겨서 나온 건데. 그 도로 한 만드는 회사는 정말 엄청 힘들었겠는데. 도로공사 이런 고운무늬 거울, 그 정문경이라고 하는 단유 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게 2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세웅동검 한 자루가 실제로 이제 현물이 또 나왔어요. 거푸집이 아니라 이번엔 동검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뭐 대박. 지금 아까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진짜 대박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럼 거푸집이 지금 2003년도에 발굴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바로 옆에서 나온 거고 그 거푸집 바로 옆에 이제 그 노선을 변경하니까 변경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고운무늬 거울하고 세웅동검 한 자료가 출토가 됐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운무늬 거울 2점이 나왔다 그러는데 네. 굉장히 중소형 정도에 속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와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양이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청동 거울이 있어요. 국보경이라고 하는 게 숭실대 박물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국보경인데 그 국보공에 버금갈 정도로 이 정밀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갈동에서 출토된 2점의 그런 그 고운무늬 거울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럼 그거는 혹시 국보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보물인가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온 것이 보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 청동 동검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이 청동 동검은 그 2003년에 나왔던 거푸집에서 찍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동검이긴 하지만 그러나 형태나 양식으로 봐서 같은 장인 집단이 만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갈동에서 발굴된 그런 거푸집 세트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청동 뜨걱창하고 그다음에 세웅동검 그 거푸집하고 재활용했다고 하는 나중에 그거. 이제 2007년에 발굴했던 고운무늬 거울 2점 이것은 보물로 나중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막 청동기 시대 유물이 막 나오고 청동기 시대가 한반도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다 뒤집는 이런 정도 유물 나온다 그러면은 고고학자들이나 전부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다 유물 발굴하러 그 당시에 저도 갔었어요. 저도 가서 가셨어요? 20년 딱 됐는데 그 되게 그 인상 깊게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놀랐는데 이 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이렇게 2건이나 이렇게 보물로 지정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이 고고학 발굴도 사실은 유행을 좀 탑니다. 보면 뭐 청동기 유물이 나오면 또 그 시대는 또 바로 또 이렇게 청동기 유물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유행을 좀 트렌드를 타는데요. 2000년대 초에 또 이 갈동 쪽에 거푸집에 나왔던 갈동 쪽에 보면 전주 혁신도시 예정부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발굴 조사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 곳에서 이 갈동 유적과 비슷한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유구와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 원장동이라는 곳에서는 또 세형동검이나 막 나오고 고운무늬 거울이 막 나오고 그래서 각종 청동 제품이 출토가 되고 완주 신풍이라는 곳에서 또 81기의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무덤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또 고운무늬 거울이 10점이나 또 확인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거죠. 고운무늬 거울이. 그런 그 이 청동 제품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갈동 그 인근 지역에서 무려 200기가 넘는 초기 철기 시대 기원전 2세기 무렵의 무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동 제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그 2000년대 초에 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어디를
파서 유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심하면서 발굴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원전 2세기 유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전북 지역이잖아요. 예. 전북 완주, 전주 이런 데가 전북 지역인데 중국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는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원전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인데 네. 이때가 중국으로 봐갖고는 대격변기였다는 거죠. 기원전 3세기 무렵이면 왜냐하면 진시황이 육국을 예. 통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12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그것이 기원전 210년인데 그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딱 4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는 그런 초안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격변기였죠. 그래서 그 무렵에 수많은 난민이 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막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한반도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 갈동 인근 지역에서는 이 완주에서 상림리라는 곳인데 1975년에 이상한 중국풍의 청동검이 26점이나 이렇게 더미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75년도에. 근데 이것이 뭐냐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국 산둥성에서 세력을 떨쳤던 전국시대 제나라풍의 청동검 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게 왜 여기 중국풍의 그 중국검이 이렇게 나왔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거구나. 제나라와 진나라가 잇따라 멸망하면서 제나라 유민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자기들의 고향인 그런 제나라 산동성 풍의 청동검을 만들어서 묻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해안 지역은 중국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세기에 그 갑자기 쏟아지는 초기 철기 시대 유적, 그러니까 갈동에서 나온 세영동검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또 고조선 준왕의 망명과 또 결부를 시키는 연구도 많습니다. 고조선이면은 북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준왕이 망명을 해가지고 전북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고조선이 굉장히 강성했는데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그 시점에도 고조선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뒤에 고조선이 복속은 했지만 진시황을 아련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서슬퍼런 그런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시황을 직접 찾아가 갖고 아련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고조선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망명을 합니까? 이게 진나라가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연나라 출신인 중국인인 위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위만이 고조선의 망명 의사를 타진하게 되죠. 이것이 화근이 되는데 고조선의 준왕은 제가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겠다라는 위만의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중책을 맡겨요. 그런데 이 위만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준왕이 결국 망명길에 오르는데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 기원전 194년 무렵에 고조선의 준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바다를 통해서 마한 땅, 한 땅으로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아까 그 유물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을 보면 뭐 군산에 원나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준왕의 첫 상륙지다 이런 설화가 있고 거기 공주산이 있는데 그거는 망명한 준왕의 공주가 머물렀던 곳이다 그래서 공주산. 그리고 공주산의 건넌 마을을 보면 임금이 온 곳이라 그래서 어례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후한서의 동의전 마한절을 보면 고조선 준왕 이후에 그 후손이 끊겨져서 지금은 마한 사람이 자립해서 왕이 됐다. 고조선 준왕의 후손이 끊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갈동 쪽 보면 기원전 1세기 이후에 문화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사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또 나옵니다. 와, 2200년 전 기록과 역사를 이렇게 지금 다시 복원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발굴 20주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20년 전에 가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가봤는데 이게 가기 전에는 기대가 컸는데 딱 가보니까 아무런 그 현장을 찾지 못하고 막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적 자체가 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덜렁 그냥 팻말 하나만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못 찾아가고 한참 헤매다가 겨우 그 팻말을 보고 찾았거든요. 완전히 현장을 방치해놨더라고요. 아니 왜 방치합니까? 거기서 국보 보물급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발굴이 올해로 꼭 20주년이 됐는데 그 흔한 그 학술대회도 열리지가 않고 애써 현지 보존한 유적 현장을 그 지경으로 남겨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하러 현장을 보존했나라는 생각이 또 절로 들고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하고 그 제대로 된 학술대회라도 20년을 맞았으니까 열 것을 좀 촉구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